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지난번에는 미국식 모델, 그러니까 핀테크가 좀 주도하는 그림을 그려봤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식 모델을 좀 깊게 파볼까 해요. 네, 일본은 정말 접근법이 다르죠. 법부터 딱 만들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금융기관이 딱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핵심 질문은 이거죠. 우리나라가 만약 일본처럼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만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일단 일본 모델의 그 핵심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2022년에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법적 정의를 내렸다는 점. 이게 시작이죠. 법적 정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지급 수단, 영어로는 EPI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딱 규정을 했고요. 중요한 건 발행 주체예요. 아무나 못하고 은행이나 신용금고 아니면 자금 이체업자 이렇게 딱 규제받는 금융기관으로 한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 같은 곳은 일단 발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뒀다고 봐야겠죠. 법정 통화랑 1:1 가치 연동은 기본이고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준비금을 반드시 쌓아들어야 한다는 의무도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겠네요. 내가 이걸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환금권, 이게 법으로 딱 보장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용자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서도 규제를 넣었어요. 네, 2025년부터는 이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발행, 유통 전반에 걸쳐서 아예 틀을 짜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와, 정말 촘촘하게 설계했네요. 규제 먼저, 실험은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뭐랄까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단단하게 짜인 틀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에 띄나요? 우선 디지털 전문은행인 미나은행이 있어요. 후쿠오카 카피낸셜 그룹 산하인데 여기가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나은행, 솔라나요? 블록체인 기술도 좀 다양하게 보나 보네요. 네, 특히 젊은 세대를 좀 겨냥하는 것 같아요. 웹3 지갑이랑 연동한다거나 아니면 RWA라고 하죠. 실물 자산 연계 토큰,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거요. 이런 걸 활용해서 일상 결제 쪽으로 파고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젊은 층, 일상결제. 그럼 전통적인 금융 강자들, 그러니까 일본의 대형 은행들은 뭘 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우리가 흔히 3대 메가뱅크라고 부르는 곳들 있잖아요. SMBC, MUFG, 미주호. 이 은행들이 프로젝트 팍스라는 이름으로 뭉쳤어요. 프로젝트 팍스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주로 기업 간, 그러니까 B2B 영역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해외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계약 기반의 어떤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기술 확보에도 꽤 적극적이어서 예를 들면 SMBC 같은 경우는 아발란치 블록체인 개발사인 아바랩스랑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요. 기술 실증에 나선 거죠. B2B 쪽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일본 모델. 만약에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한국에 이걸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당장 떠오르는 건 역시 우리 시중은행들인데요. 신한, 우리, 국민, 이런 은행들이 발행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이미 자체 블록체인 기술 연구도 하고 있고 예금 토큰 테스트 같은 것도 계속 해왔으니까요. 기술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일 것 같아요. 일본처럼 금융기관 중심으로 딱 틀을 짜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활용 범위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딜레마일 겁니다. 일본처럼 강력한 규제 하에서는 아마 국내 간편 결제나 송금, 이런 비교적 안정적인 영역 위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국은 이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간편 결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이 기존 강자들이랑 경쟁이 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협력을 해야 할 텐데 그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어요.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웹3나 디파이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려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혁신이 좀 더뎌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기존 핀테크 강자든 카카오페이나 토스모텐 회사들은 이 규제 틀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디지털 자산과 연결할 수 있을지 이걸 굉장히 고민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은행과 빅테크 간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제휴나 뭐랄까 합종 연행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규제라는 울타리 안에서요. 그렇군요. 은행 기반 발행이라는 점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게 갈 수 있겠지만 그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일본은 TIS나 아바랩스 같은 기술 파트너가 있다면 한국은 이미 자체 플랫폼 강자인 카카오, 네이버, 토스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심 과제는 우리가 가진 이 높은 수준의 민간 기술력, 특히 핀테크 역량을 어떻게 이 규제 틀 안에서 잘 활용하고 녹여낼 수 있을까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모델을 쭉 살펴봤는데 장단점을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장점부터 보면 역시 선제적인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혼란을 미리 막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크고요. 또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서 유통 질서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단점은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의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규제가 좀 장하다 보니 국내 시장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글로벌 확장성 측면에서는 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 고전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일본 모델이 좋다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한국이 가진 강점들 있잖아요. 뛰어난 IT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 같은 것들. 이런 걸 잘 살려서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변형하고 융합하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쩌면 일본 모델의 안정성과 미국 모델의 혁신성 사이에서 한국이 더 영리하게 그 균형점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만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형하고 융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정책 결정자라면 이 금융 안정성과 혁신 촉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될 수도 있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디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실 것 같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요 모델이죠. 미카라는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든 유럽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럽 모델이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